오후의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대전의 한 중학교 교사가 동성 제자와 부적절한 교제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죠. 해당 교사는 직위 해제됐지만 교사가 성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학생과 교제를 했다는 것 자체가 아동학대로 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이 문제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런 가운데 최근 온라인 공간에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그루밍 성범죄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피해자 평균 연령도 13.9세로 점점 낮아지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어떤 대책이 필요한 건지 잠시 뒤 사건 노트 코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의 판단 이후에도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끊이지 않으면서 사회적 논쟁을 줄일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백서 코너에서는 통상임금을 둘러싼 논란과 근로자들이 챙겨봐야 할 점들을 짚어볼 예정이니까요. 궁금한 분들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있죠. 어젯밤 오물풍선을 또다시 날려보낸 데 이어서 오늘 새벽에는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어요. 네, 북한이 어젯밤이었습니다. 올해 들어 6번째로 오물풍선을 날려보냈고 이번에는 그 오물풍선이 인천공항 쪽으로도 가서 인천공항으로 도착하려던 항공기 10편이 회항했고 10편이 지연된 것으로 항공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어제가 6.25 기념일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그 탈북단체들이 보내는 그 대북전단 살포에 대응하는 성격이 강해 보여요. 그렇지만 탈북단체들은 그래도 계속 전단이나 쌀을 보내겠다라는 계획을 밝혔고요. 그러더니 새벽에는 5시 반쯤에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죠. 250여 킬로미터를 비행했고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를 시도했다가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참은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30일 이후에 한 달 만에 벌어진 일이고요. 지금 오물풍선 살포 이어서 미사일 발사 이렇게 가는 건데 좀 복합적인 도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고 군 당국은 역시나 그 추가 도발 가능성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지는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좀 최후의 보루로 남겨두는 면도 있어 보여요. 그리고 이렇게 대북 확성기 방송은 하지 않고 있지만 대형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육군이 유도탄 42발을 사격해서 섬을 타격하는 훈련을 했고요. 해병대도 서해 해상 완충구역을 향해서 실사격 훈련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주변국들의 반응도 좀 살펴볼까요? 네, 우선 미국 정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인지하고 있다면서 규탄을 했고 북한이 추가적인 불법적인 안보저해 행위를 삼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행위가 미국민이나 본토 또 우리 동맹에 대한 즉각적인 위협이라고 평가하지는 않지만 상황을 계속해서 주시할 것이고 한국 및 일본에 대한 우리의 방위 약속은 철통 같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일본에서도 방위성이 이 탄도미사일 발사 소식을 일제히 전했는데요. 일본 방위성은 이 미사일이 최고 고도 약 100km로 200km 이상 비행을 했고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바깥쪽에 낙하했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국민 안전에 관련된 중대한 문제이고 북한에 엄중히 항의하고 강력히 비난했다라고 일본 정부가 강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 항해 중인 자국 선박들에 대해서 관련 정부의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힘에 의한 평화를 구축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강조했죠. 네, 윤 대통령이 어제 6.25 전쟁 제74주년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요.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해서 비열하고 비이성적인 도발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고 또 최근 북러 간 조약 체결에 관련해서는 역사 진보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북한은 국제사회 거듭된 경고에도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끊임없이 도발을 획책하고 있다 비난을 했는데요. 무엇보다 평화는 말로 지키는 게 아니라 강력한 힘과 철통 같은 안보 태세가 진정한 평화를 이룩하는 길이다 얘기를 하면서 힘으로 이룩하는 평화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북러 조약 체결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러시아는 우리나라를 향해서 북러 조약을 차분히 받아들이길 기대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네, 러시아가 그 북러 조약 이후 또 베트남 방문 이후에 계속해서 한마디씩 좀 덧붙이는 그런 상황이에요. 현지 매체인 스푸트니크 통신이 또 러시아 외무부 차관 발언을 인용해서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이 북러 조약을 두고 그 한반도와 영내 문제를 군사적 수단으로 해결하길 바라거나 그럴 계획이 있는 국가들에 보내는 경고다. 한국이나 제3국들을 겨냥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이전에도 그 푸틴 대통령이 베트남 다녀오고 직후에 그 오직 침공, 군사적 공격이 있을 때 적용되기 때문에 한국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메시지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는 포함되지 않아. 우리를 공격하는 경우에 이게 들어가는 거야 라고 자꾸 해명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서 러시아는 또 그 한국이 북러 조약을 차분히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크렘린궁에서는 그 안보리 제재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는데 국제사회가 이 체제의 변화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때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 의해 시행되는 불법 제재라고 규정을 했고요. 그러면서 정치, 경제, 기타 분야의 압박 도구에 불과하다 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자신들은 어떤 미국에 대한 반대급부, 대응 차원이고 방어 차원이라는 논리를 쌓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육군에서는 각종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가 군기 훈련을 받다가 사망한 훈련병 사건과 관련해서 직권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어요. 네. 그 어제 인권위가 군 인권 보호위를 열고 직권조사 개시 여부를 논의를 했고요. 그 어제는 이 훈련병이 숨진 지 딱 한 달째 되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이 직권조사를 결국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인권위 입장은 이 사건 가해 혐의자들이 이미 경찰에서 구속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권위에서 병행조사를 하는 게 적절치 않다라는 판단을 했다는 건데요. 네. 대신에 부대 방문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 이게 직권조사하고 부대 방문 조사 뭐가 좀 차이가 있느냐면 그 사실 인권위는 중대한 사안 그리고 인권 침해가 있다고 믿을 수 있는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별도의 진정 없이 직권으로 조사를 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또 외부 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이라고 해도 군 관련 사건이라고 했을 때 인권위가 이 직권조사 착수할 수 있는데요. 네. 방문조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제약이 있어요. 사전에 해당 부대에 통지를 해야 됩니다. 언제 할지, 어떤 취지로 해야 되는 건지, 어디서 할지 이런 것들 통지를 해야 되고 만약에 또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다 하면은 그 사유를 들어서 군이 중단을 요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제약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인권위 안팎에서는 이번 결정을 두고 직무유기다라는 비판도 나오는데요. 일전에 이미 좀 차일피일 미루면서 늑장조사라는 비판도 네. 나왔었어요. 그런 식으로 의결을 미루다가 민간 경찰이 수사를 하니까 우리는 직권조사 안 하고 방문조사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다는 점에서 군 인권보호관이 스스로 눈치를 보고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한 예비역 장군이 사망한 훈련병 유족을 향해 막말을 한 사실도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고요. 네. 한 예비역 장군이 이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중대장을 구속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한 건데요. 문영일 예비역 육군 중장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 예비역 장성들 모임이 있어요. 대한민국 성우회라는 곳이고 여기 홈페이지에 글이 올라온 건데 중대장을 구속하지 말아라. 구속하면 군대 훈련이 없어지고 국군은 패망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글 내용에는 이런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임무 완수를 위해서 주어진 노력을 다 했던 거고 그런 간부들을 입건한 건 유감이고 군훈련 사고에 대한 조치는 재반 조건을 고려해서 신중히 처리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글이었는데 여기서 또 구체적인 내용 중에 불가항력으로 순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 위국 헌신의 순직으로 예우하고 국가적 조치를 다 하게 돼 있다. 희생자 가족들은 고통을 당하고 난감하기 그지없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운명이라고 생각해라. 국군과 국가가 위로의 드림을 받으셔서 한동안의 실망을 극복하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들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어요. 네. 일단 이 문영일 예비역 육군 중장은 하나회 출신으로 알려졌고요. 지금 이에 대해서 또 공분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을 국가 상징 공간으로 탈바꿈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는데요. 이 100m 높이의 태극기 개양대를 설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서울시가 세운 계획은 이런 거예요. 미국의 그 워싱턴 기념탑, 또 프랑스 파리 개선문과 같은 국가 상징 공간으로 만들겠다. 역사와 문화가 깃든 공간으로 만들겠다. 이런 거고요. 그중에서도 이 광화문 광장을 선정한 건 경복궁하고 마주하고 있고 또 수많은 시민들, 전 세계 관광객이 찾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업 대상지를 선정을 했다는 건데 지금 태극기 개양대가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광화문 광장에 100m 높이 태극기 개양대를 설치를 한다는 건데 가로 21m, 세로 14m 크기 태극기가 또 특수 제작돼서 걸릴 예정이고요. 그 개양대 하부는 15m가량은 빛기둥, 미디어 아트로 제작을 해서 좀 반짝반짝하게 또 국가 행사 등이 있을 때마다 홍보물을 전시하겠다는 그런 밑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100m라는 게 주변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외교부 청사라고 해요. 근데 그게 92m라는 거죠. 더 높게 눈에 띄도록 100m로 한다는 건데 그리고 또 개양대 앞에는 애국과 불멸을 상징하는 꺼지지 않는 불꽃이 설치된다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국가주의적이고 또 시대착오적이다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그 사회적 합의나 공감대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좀 일방적으로 통과됐다라는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 사업으로 약 110억 원을 들일 예정입니다. 정치적 논란도 뒤따르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광화문 광장이라는 상징성도 또 있고 여기에 태극기를 상시적으로 개양하자 하는 건 보수 단체들이 요구해왔던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그 박근혜 정부 때도 추진을 했지만 실현되지 않았다라는 주장이 반대쪽에서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그 무엇보다 시민들의 광장에 국가주의적인 랜드마크를 만드는 것이다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진영별로도 생각이 굉장히 다르게 엇갈리겠지만 광화문 광장은 이미 시민들의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자리 잡은 상태거든요. 네. 이순신 동상하고 세종대왕 동상도 있고 충분히 그런 어떤 문화 공간으로서 자리매김을 한 상태에서 또 추가적인 랜드마크를 넣고 이거는 또 광화문 광장에서 좀 정치적인 해석이 따라붙게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 앞서 서울시의회도 지난 5월에 본회의에서 먼저 이런 발판을 만들었어요. 광화문 광장 사용관리에 관한 일부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조례 내용이 광화문 광장 내에 애국심 함양과 그 자긍심 고취를 위해 국기 개양대를 설치할 수 있다. 시장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의회 같은 경우에 지금 보수정당 지형이 우세하게 꾸려져 있고 그런데 이번에 이 광화문 광장의 태극기 개양대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도 좀 서울시 의회가 먼저 조례를 개정하고 서울시에서 움직이는 순서가 좀 반복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기 화성시 리튬 전지 공장에서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요. 사고 이틀 전에도 같은 공장에서 화재 사고가 났던 것으로 알려졌어요. 네, 그 지난주 토요일 22일이었는데 그 동 1층에서 화재가 한 차례 발생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다만 그때는 작업자가 이미 이걸 미리 감지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해당 불이 붙은 배터리를 별도 공간에 비치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고 그러면서 다행히도 불이 다른 곳으로 옮겨 붙지도 않고 자체 진화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불이 났다는 사실이 소방당국에 통보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체 진화를 하고 나니까 좀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업체가 119에 신고하지 않고 화재 사실을 쉬쉬했다라는 지적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업체는 보고받고 조치를 다 끝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고 쉬쉬한 게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화재 원인과 규모 모두 이번 그 사망자를 낸 화재와는 다른 경우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유가족들의 증언을 들어보니까 그 일주일 전에 불이 나서 직원이 소화기로 불을 껐고 불을 끈 직원이 손에 화상을 입었다 이런 증언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시신 훼손이 워낙 심해서 신원 확인에도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지문을 이용해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시신이 3곳뿐이라고요. 네, 이 수사본부 따르면 사망자가 23명이고
지금까지 신원이 확인된 사람이 3명인데 이 3명은 지문 등을 통해서 신원이 확인이 된 거고요. 그렇지만 나머지 20명의 경우에는 훼손 상태가 심해서 지문 감정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럼 DNA 채취나 이런 대조 작업이 필수적인데 상대적으로 조금 훼손 정도가 덜한 부위, 표피를 채취하거나 또 대퇴골에서 DNA를 채취한 뒤에 가족 DNA와 비교를 해서 신원을 특정하는 작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근데 가족들이 지금 가족들 그 생사라도 알기 위해서 장례식장 곳곳을 헤매고 있는데 어떻게 확정돼서 나온 게 없는 거잖아요. 예. 네.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찌할 줄을 모르는 상황인 겁니다. 그 39살 딸을 찾기 위해서 화재 현장을 찾은 중국 국적 60대 남성이 그 목걸이, 우리 딸은 목걸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치된 시신 중에서 목걸이를 또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것만 확인을 하면 찾을 수 있을 텐데 도통 이걸 확인할 길이 없다. 네. 이렇게 분통을 또 터뜨리고 있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부검을 위해서 이제 국과수로 이송이 되는 과정이었는데 유가족이 항의를 한 거예요. 적어도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부검되기 전에 아빠가 가는 걸 좀 보여주고 싶다. 이렇게 또 호소를 하면서 제발 좀 도와달라. 아이들이 볼 수 있게 도와달라 해서 가다가 이제 운구차가 돌아온 겁니다. 그렇게 해서 1분 30여 초.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이렇게 고인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본 유족들이 자리에 주저앉아서 통곡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해당 공장이 무허가 업체로부터 이 외국인 노동자를 불법 파견받았던 것으로 알려져서 논란이 일고 있죠. 네, 일단 대다수가 외국인이고 일용직 근로자로 알려졌죠. 네, 고용노동부도 지금 이 아리셀에 인력을 공급한 업체를 무허가로 파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일단 수사당국은 아리셀 관계자 5명을 입건하고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는데요. 이 아리셀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직원이 총 103명인데 정직원이 50명이고 외래 근로자가 53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제조업체는 파견 근로자 사용이 제한돼 있어서 그 32개 업무에만 파견 근로를 허용을 하고 제조업 직접 생산 공정 업무는 금지를 하고 있는데 이걸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네. 불법 파견이겠다라는 의혹이 일고 있는 거고 이 아리셀에 외국 인력을 공급한 회사가 하나가 더 등장을 하는데 메이셀이라는 곳입니다. 이 사업장의 원청업체는 아리셀로 돼 있고 하청업체가 메이셀로 돼 있는 건데 그러니까 외형상으로는 인력 파견을 하는 곳이 아니라 마치 사내 하도급 업체인 것처럼 좀 꾸며둔 것으로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일단 고용노동부는 불법 파견 또 무허가 파견 모두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그래서 메이셀 측에서도 좀 얘기를 한 게 허가 준비 중에 사건이 터졌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말인즉슨 허가를 못 받았다라는 걸 메이셀 측도 인정을 했다는 거고 지금은 아리셀, 메이셀 관계자 모두가 입건된 상태입니다. 네. 지금 국회에서는 최근 발생한 의료 대란과 관련해서 청문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조기용 복지부 장관과 이면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이 자리에서 첫 대면을 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그 의대 정원 증원 과정 등 의료계 현안에 관해서 의정 양측의 의견을 듣는다라는 취지로 마련된 자리인데요. 복지부 측 증인으로는 조규용 장관, 박민수 2차관, 정병환 보건의료정책실장 등이 채택이 됐고 또 참고인으로 의협 이면택 회장, 이필수 전 회장, 서울의대 비대위 강희경 위원장 등등이 채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임면택 회장은 계속 날선 발언을 하면서 그동안 그 박민수 2차관이나 조경 장관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각을 세우고 있었단 네. 말이에요. 두 사람이 이제 대면해서 처음으로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이게 되는 건데요. 임면택 회장이 당선인 때부터 이분들을 향해서 얄미운 앵무새, 이 사태의 원흉이다, 사태 해결의 걸림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 또 고발을 하기도 했는데 이 자리에서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또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서울대병원에 이어서 대한의사협회가 무기한 휴진을 철회하기로 했는데요. 이른바 빅5 병원으로 불리는 주요 병원 가운데서 삼성 서울병원, 서울 성모병원 교수들도 휴진을 유예하기로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 가톨릭 의대, 성균관 의대 교수들이 어제 각각 회의를 열었는데 무기한 휴진을 중단하겠다고 밝혔고요. 일단 그 전에 가장 영향력이 큰 서울대병원이 휴진을 철회하면서 좀 동력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 보입니다. 내일은 세브란스 병원 무기한 휴진이 예정돼 있는데 이것 또한 철회될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다 같이 의대 교수들이 얘기하는 건 당장 휴진은 멈추겠지만 자신들의 요구사항이 어떤 반영이 되지 않는다 하면 얼마든지 다시 전면 휴진을 시작할 수밖에 없다라면서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입니다. 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40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점심시간에 접어들면서 오전 정체는 주춤해졌습니다. 다만 남해 제1지선 함안 쪽으로 동마산 부근 3차로에서는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고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으로 점촌 함창 일대 정체는 작업 여파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이천 부근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4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반대 강릉 쪽으로 안산분기점 진입램프 2차로에서는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더 가서 북수원 일대의 정체는 작업 여파고요. 다시 용인에서 양지터널 사이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쪽으로 금광 3터널 부근 사고는 처리가 마무리됐지만 안진터널부터 정체 남아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추풍령 휴게소 부근에서도 3차로와 갓길을 막고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고요.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노량진 수산시장 부근 4차로에도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민희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세상의 모든 지식. 우리 사회를 들끓게 한 사건을 살펴보는 사건 노트 시간이죠.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전의 한 중학교 교사가 동성제자와 부적절한 교제를 해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예, 여기서 이제 일단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이나 혐오 부분은 여기서 이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그건 그들의 신념이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혐오 부분이 전제가 되면 안 되는 거고요. 네. 일단 그런데 지금 이 중학교 교사의 행위는 상당히 부적절하다. 그리고 조금 더 넘어서는 범죄도 될 수 있다라는 그 측면 때문에 이런 거고요. 왜 그러냐 하면은 중학교 교사가 있고 지금은 직위 해제가 됐습니다. 대전교육청에서. 그런데 이제 1년 넘게 끌어온 겁니다. 그리고 이 학생의 부모가 분명히 문제 제기를 했고요. 네.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안 만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어기고 고1, 지금 고1인데 될 때까지도 계속 유지했던 부분은 분명히 고의성이 있는 거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대전시 교육청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9월에 분명히 그 부모님께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처리하다가 결국은 1년이 넘어서 다시 이 아이한테 접근을 해왔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그러니까 왜 그때 좀 빨리 조처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도 분명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네. 교사가 미성년자와 교제를 한다는 사실도 사실은 문제죠. 성별을 떠나서. 근데 사건이 알려지기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 학생 어머니가 경찰에게 알렸지만 사법적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해요. 아니 피해 학생이 미성년자인데 처벌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무슨 죄로 처벌해야 되죠? 이게 참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미성년자 의제 강간? 미성년자 성추행? 그러니까 우리는 강간죄라는 것이 소위 말하는 좀 죄송합니다만 삽입 강간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것이 아닌 동성의 경우는 이게 참 이게 법적인 상의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강제력을 동원하는 추행 정도는 되는데 이건 또 입증의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조금 이건 법적인 판단이 조금 좀 심각히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찰 부분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대답할 수 있지만은 약간의 이 강제성이라든가 아니면 그 이전에도 이 교사는 다른 어떤 학생들도 비슷한 형태의 접근이 있었다. 네. 2명이나 그랬다는 보도가 있거든요. 그럼 이게 상습적인 거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문제제기를 했어야 되는데 네. 그 부분이 사실 경찰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조금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근데 법적인 것 자체에서는 경찰이 말한 게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중간 영역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이 변해가고 있는데 예. 법적으로 여전히 뭔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법은 최후의 보루이기도 하지만 법은 사회적 현실을 반영해야 되는데 네. 사회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인 거고 그래서 나온 얘기가 말하자면 뭐 비동의 간음죄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다시 또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이런 방식의 부분에 있어서 형적인 이제 저기 서구에서는 성적 공격이라고 합니다. 포괄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걸 뭐 이렇게 간간한 표현을 안 쓰고 좀 포괄적으로 해서 처벌하고 규제하는데 아직 그 부분에 있어서는 미흡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그루밍 성범죄에 해당한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요. 일단 그루밍 성범죄가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일단은 일종의 위계관계, 보호관계가 존재를 한다. 그게 위계든 보호든 예를 들면 교사가 학생을 예를 들면 성직자가 그 신도를 그다음에 예를 들면 경찰이 그 자신이 다루는 어떤 또 뭐 피의자나 피해자를 그러니까 명확히 이 말을 듣지 않고 이 사람의 말이 나의 어떤 앞길이나 이런 데 심각히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장악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일종의 길들이기를 통해서 네. 마치 없는데 존재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실은 이것은 다른 범죄인데 이건 사랑이야. 이건 애정이야라고 끊임없이 세뇌하는 것. 이걸 이제 그루밍 성범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아닙니다. 범죄인데 말로는 우리는 사랑이야라고 끊임없이 말하게 하는 것 이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게 만드는 믿게 만들고 그래서 법정이나 아니면 이런 데 와서도 그 아이는 우리는 사랑해서라고 거꾸로 막 그 가해자를 보호하는 네.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이번 사건의 경우는 사제지간이라는 특성에다가 성소수자라는 비밀까지 공유하면서 이 그루밍 성범죄 대상이 되기가 더 쉬웠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예. 특히 이런 형태의 물론 이 케이스 말고 보통의 이런 가해자들이 청소년들의 그 이른바 이제 성인이 되고 싶은 비밀을 같이 공유하는 형태의 비밀 노트 공유가 굉장히 은밀하지만은 무엇인가 자기도 성인이 되고 무엇인가 된 것처럼 이런 그런 의식이 있죠. 생각이 있죠. 그거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우리끼리는 성소수자니까 우리는 이 비밀을 꼭 지켜야 돼. 부모님한테도 알려서는 안 돼.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은밀하게 접근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어떻게 보면 되게 교묘할 수 있고 특히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사제지간 아니면 성직자 신도 이런 관계들은 아주 조심하고 아주 도덕적이어야 되고 아주 대단히 그 투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그루밍 성범죄가 빈번해지고 있다면서요? 이제 여러 가지 보도되는 사례도 이제 어떤 목사, 그러니까 성직자가 그의 신도들의 수십 명을 했다. 뭐 저기 청소년기부터 시작을 그랬다는 것도 있고 지금 이 경우도 비슷한 이유가 될 수 있고 글쎄요. 좀 전에 그 교청회장 사례도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본인은 뭐 사실은 아니라고 하지만은 내용상으로는 굉장히 부적절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인 거죠. 또한 이제 사법기관의 경찰이나 이런 사람들을 따르는 어떤 미성년자들을 이렇게 성범죄로 유인하는 이런 것들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예. 또 요즘에는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이 사이버 공간에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그루밍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럴 경우는 피해가 더 클 수 있다고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것보다 지속 기간이 깁니다. 그리고 은밀하고 장기적이고 그리고 고착이라고 하는 심리적 고착이 돼버립니다. 네. 그리고 이 조종을 당하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피해를 받고 있는지를 잘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뭐 사이버 상인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라는 게가 더 나아가면은 소위 말하는 조주빈 같은 N번방 범죄자들을 만나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피해자가 본인이 피해자라는 걸 인지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사이버 공간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아이들은 나한테 유리한 거야. 나는 충분히 할 수 있어라고 착각하게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처벌 조항이 따로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현재 예, 우리나라에는 예, 예, 없군요. 그런데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그 수위가 낮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강제 추행하고 성관계한 명문대생에게도 징역 4년이 선고됐던데요. 매우 지능적인 범죄자입니다. 네. 이 사람은 26세인데 아주 명문대생인데 중학생을 성범죄를 하고 그 아이한테 네. 그 찍은 그 자기가 쓴 거를 읽게 만들었습니다. 녹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네. 이 사람이 성인인 거 알고 내가 했어요. 그대로 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녹음 파일을 제시를 제가 합니다. 원해서 뭐 예, 하는 예, 겁니다. 예, 뭐 예.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오죽게 쓴 판사가 이거 대단히 간교하고 교활하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근데 이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유죄로 인정이 됐지만 이렇게 처벌을 대비해서 녹음본 또는 영상 이런 걸 준비해뒀다가 무죄를 받게 되는 경우도 많다면서요. 이전에 몇 년 전에 있었던 기획사 사장이 중학생에 대한 성관계, 저는 뭐 성범죄라고 보지만은 그게 네. 무죄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런 세뇌를 통해서 스스로 그런 얘기를 하게 만들면은 오히려 네. 더 빠져나가기 쉬운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지금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처벌 조항이 따로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게 우리만 이런 건지 해외에서는 그루밍 범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아닙니다. 궁금해요. 성범죄,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 성범죄법이 있어갖고 아동에 네. 대한 성적 그루밍과 오프라인 그루밍을 처벌하는 규정도 있고요. 네. 미국 같은 경우도 역시 10년 이하의 중형에 처하도록 하는 형태.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더 강하게 처벌하는 거 네.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네. 특히 섹슈얼 오펜스 액트라고 하는 포괄적인 형태의 성적 공격이라고 하는 걸로 아예 넓혀버려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별로 규정하고 어떤 행위가 있었는가로 규정하지 않고 성적 공격이라는 큰 단위로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 생각의 차이고 철학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보호하겠다는 굳은 신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겠네요. 그런데 이런 처벌 조항이 생긴다고 해도 그루밍 범죄를 적발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범죄자들이 이 아이들을 애초에 세뇌를 합니다. 우리는 조용히 몰래 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 그게 핵심입니다. 예. 청소년 성범죄 수사 전담기구 설치에 대한 요구도 있던데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 부분은 여러 해 전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수사관들은 이런 형태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문적인 성범죄 수사 전담기구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렇게 채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 수사관들이나 아니면 여성이라고 해서 이렇게 채용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 청소년 성범죄 수사 전담기구를 그럼 어디에 설치해야 되느냐? 그럼 교육청이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일반 경찰청이 해야 되느냐? 이게 사실 논란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청소년 성범죄 수사 전담기구라는 것은 목적은 청소년 보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 교육청이 하는 게 맞는데 그런데 철학이 다른 거는 처벌이 먼저다라고 하면 일반 경찰이나 일반 검찰청 쪽에 가야 하는 게 맞죠. 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사회가 가지는 가치에 따라서 좀 더 다른 방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문제는 그래도 어쨌든 전문가는 필요하다. 우리는 전문가가 아주 턱없이 부족합니다. 처벌 강화도 중요하겠지만 또 범죄 예방을 위해서 피해자들이 본인이 이제 피해자인 걸 인지할 수 있도록 성인지 교육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그루밍 성범죄라는 것을 분명히 아이들이 인지하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가리키는 것 자체를 터부시합니다. 이게 성범죄라고 가리키는 것 자체를 하면 학부모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죠. 왜 그런 걸 가리키느냐고. 그 공부나 가리키지 이거죠. 네. 근데 이 아이들은 이미 사이버 공간에서 그렇게 일부는 당하고 있다고 하면은 학교 교육에서 분명히 접근이 달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시민들의 생각의 전환은 분명히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네. 사건 노트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요. 일터에서 나를 지키는 법을 알려드리는 시간이죠.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백서 코너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그럼 전 잠시 후 2부에 다시 돌아올게요.
홍수가 걱정된다? 홍수 대응 국민안전 스위치를 켜세요. 스위치 하나. 홍수 알림이 앱을 켜고 전국 홍수 상황과 실시간 하천 수위를 확인하세요. 스위치 둘. 운전 중 내비게이션에서 홍수 위험 알림이 뜨면 주의 운전해주세요. 스위치 셋. TV, 라디오, 스마트폰을 켜고 강우 상황 및 침수 우려 지역 등 홍수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세요. 특히 하천 주변에서는 댐 방류 재난 안전 문자를 꼭 확인하고 경보 방송에도 귀 기울여 주세요. 켜는 순간 국민 모두의 홍수 대응 안전 스위치 온! 이 캠페인은 환경부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중국 음식 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짜장면이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그만큼 짜장면은 가격도 그리 비싸지 않고 맛도 아주 친숙한 음식이니까요. 짜장은 중국 요리에 사용되는 검은색의 장을 말하기도 하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짜장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 이 예문에서 짜장은 과연, 정말로라는 뜻의 순우리말 부사입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순우리말 부사가 상당히 많은데요.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면 곱다시라는 부사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푸념을 곱다시 듣고만 있다라고 하면 이때는 무던히 곱게라는 뜻이고요. 나는 어젯밤에 곱다시 뜬 눈으로 세웠어 라고 하면 이 경우에는 그대로 고스란히를 뜻합니다. 그리고 어령치기라는 부사도 있습니다. 어령치기 말하지 말고 똑똑히 대답해 이렇게 쓰는데요. 여기서 어령치기는 기억이나 형상 따위가 긴가민가하여 뚜렷하지 아니하게 라는 뜻입니다. 참고로 어령치기는 소리나는 대로 쓰지 않고요. 세 번째 음절 치에 기역 받침을 씁니다. 형용사 어령칙하다에서 나온 것인데요. 기억이 어령칙하여 나에게 인사를 건넨 그 사람을 나는 알아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장마전선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주도에 내일과 모레 사이에는 남부지방에 장맛비가 오겠고요. 주말부터는 중부지방도 장마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오늘 내륙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한낮 기온이 다시 30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예상 낮 최고 기온이 서울과 강릉, 대전, 광주 30도, 대구 29도, 부산, 제주 27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높겠고 습도도 높아지고 있어서 체감상 더 덥게 느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이 32도, 모레 33도까지 오르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계속 오름세를 보이겠고요. 주말에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며 더위가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한편 오늘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과 산지, 경북 북동 산지는 대기가 점차 불안정해지면서 밤까지 천둥, 번개와 돌풍을 동반해 5에서 20mm 정도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제주도는 오늘 가끔 장맛비가 내리겠고 밤 사이에는 그 밖에 남부지방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모레까지 제주도에는 많게는 150mm 이상, 남해안에는 최고 60mm, 그 밖에 남부지방에는 10에서 4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8.9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북한이 오늘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이 극초음속 미사일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기종과 비행거리 등 자세한 재원을 분석 중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밤사이 날린 오물풍선 가운데 100여 개가 경기 북부와 서울 지역에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이틀 연속으로 살포한 대남 오물풍선의 여파로 오늘 새벽 인천국제공항에서 한때 항공기의 이착륙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여야는 내일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몫으로 남은 국회 부의장과 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제22대 국회 개원은 다음 달 5일 열립니다. 경기 화성시 리튬전지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해당 공장에 대해 전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공장 관계자 3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3명의 사망자 중에서 3명의 신원만 확인된 가운데 사망자 전원에 대한 부검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반도체 기업의 투자 자금 조달을 위한 최소 18조 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다음 달부터 시작합니다. 정부는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국 지방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 출장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조사 결과 이 외유성 해외 출장에만 혈세 240억 원이 투입됐다고요. 네, 해도 참 너무하다 싶은데요. MBC 보도에 따르면 전국 243개 광역기초의원들의 지난 2년간 공무국의 출장 관련 기록을 조사해보니 외유로 의심되는 해외 출장이 10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240억 원에 달하는 피 같은 세금이 여기에 투입됐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서울 동대문구의회 이태인 의장은 지난 4월 16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선진 지역을 시찰한다며 서울구의회 의장단과 홍콩, 마카오를 다녀왔는데요. 네. 그리고 입국 열흘 만인 4월 29일 또다시 동대문구 의원들과 7박 9일 일정으로 체코와 오스트리아, 헝가리를 다녀왔습니다. 취재진이 연이은 해외 출장에서 무엇을 배웠고 어떻게 의정에 접목시킬지를 물었지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공항 입국장에서 만난 기자가 이태인 의장님이시죠? 라고 묻자 아니 모르는데요, 저 아닌데요 라고 답하기까지 했다고 하는데 네. 출장 다 왔다면 떳떳했겠죠. 네.
전반기 임기가 이번 주 종료되는데 인천공항 입국장은 연일 해외 출장을 다녀오는지 지방의회 의원들로 북새통을 이룹니다. 최근 연이은 전세 사기 사건부터 치안이나 구도심 개발 문제 등 이 지역 현안이 잔뜩 쌓인 인천 미추홀구, 이렇게 구체적이고 다양한 주민 요구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겠다면서 미추홀구 의원들은 지난달 7박 9일 일정으로 해외 출장길에 올랐는데요. 그런데 출장지와 목적부터가 뜬금없습니다. 세계 문화유산을 다수 보유한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역사와 지식을 습득하겠다면서 일정 대부분이 관광지 방문이라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인데요. 이렇게 숱한 논란과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방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 출장은 여전히 꿋꿋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출장 이후 작성한 결과 보고서에도 마드리드의 거리를 걸으면서 생동감을 느꼈다. 아람브라 궁전과 그라나다 대성당을 방문해 문화교류를 할 기회를 가졌다라고 썼는데 황당할 따름입니다. 9일 일정 중 환경단체 등 서너 곳을 방문해 구색을 맞추긴 했지만 그마저도 시급한 지역 현안과는 거리가 먼데요. 그런데 이렇게 출장에 들어간 9,500만 원을 부담한 곳은 다름 아닌 미추홀구 의회였습니다. 이 세금을 쓰고 다녀온 거죠. 네. 지방의회마다 서로 뒤질세라 세금을 써가면서 경쟁적으로 해외에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출장비 재원인 지자체 예산심의 권한을 의원 스스로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이 반복되는 건데, 외유 경비를 스스로 결정하는 구조에 별다른 견제 장치마저 없는 사이 시민의 혈세는 줄줄 새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볼게요. 전국에서 학생이 몰리면서 인기를 끄는 강남 서초 지역 초등학교들이 정작 교사들 사이에선 기피 지역으로 꼽힌다고요. 네, 악성 민원을 넣는 극성 학부모들이 많은 데다가 교사 한 명당 맡아야 하는 학생 수도 많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학부모 민원이 어느 정도 수준이길래 이렇게까지 강남 탈출을 외치나 하고 봤더니 충격적입니다. 몇 개만 읽어드릴게요. 네. 오늘 아침도 모닝 민원과 함께 시작해봐요. 교장 선생님 몸이 많이 안 좋아지셨나 봐요. 부검해봐야 할 듯한데, 지난해 9월 유출돼 사회적 물의를 빚은 학부모들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내용입니다. 네. 서울 강남구 한 초등학교 학부모 300명이 속해 있던 이 방에선 교사와 교장에 대한 험담과 인신공격이 오갔고요. 민원 폭탄 등 단체 행동이 논의되기도 했습니다. 이 대화방이 처음 만들어진 해에는 학교 정규직 교원 70여 명 가운데 30%가 넘는 23명이 5년 근무 기한을 채우지 않은 채 비정기 전보 전출을 신청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네. 이렇게 견디다 못한 고참 교사들이 앞다퉈 전보 신청을 하는 바람에 갓 임용돼 발령 순위가 낮은 신참 교사들이 배치되면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올해 서울 지역 초등 일반 신규 교사 10명 중 4명이 강남과 서초 지역에 발령이 몰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강남 서초 지역을 떠난 교사가 새로 전입 오는 인원보다 더 많아 수년째 순유출이 지속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서울의 한 교사는 희망 지역을 신청할 때 강남 서초 지역은 웬만하면 다들 피한다고까지 말합니다. 그럴 만도 한 게 작년 강남 서초교육지원청에 접수돼 처리가 완료된 민원 건수는 무려 2,500건이 넘어섰는데요. 네. 서울 11개 교육지원청 중 1위에 올랐습니다. 전체 민원 중 강남 서초교육지원청 한 곳의 민원 비중이 무려 4분의 1에 달합니다. 여기에 관리해야 하는 학급당 학생 수도 24.1명으로 11개 지원청 중 가장 많고요. 올해 기준 서울에서 전교생이 1,500명 이상인 학교 13곳 중 4곳이 강남 서초 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서울시 교육청은 마땅한 방도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정기전보 전출 조건을 5년 이상 근무 1개 학교 이상 근무에서 10년 이상 근무 2개 학교 이상 근무로 변경하는 행정예고를 실시하는 등 교사들을 어떻게든 붙잡아두는 게 전부입니다. 개인적으로 문제에 대한 답이 나와 있는데도 애써 외면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학부모님들, 내 자식 소중한 마음 누가 모르겠냐마는 이런 행동들이 되레 내 아이를 병들게 하는 건 아닌지 깊이 고민해 보시길 바라고요. 학교 차원에서도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바라봅니다. 네. 최근 일부 유튜버가 밀양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잇따라 공개하면서 학폭풍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건이 발생했던 밀양 지역 주민들이 20년 전 이 사건의 피해자와 국민들에게 사죄의 뜻을 밝혔어요. 네, 경남 밀양시장과 시의원, 지역 종교시민단체 대표 8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고개를 숙였는데요.
20년 만에 재소환된 밀양 성폭력 사건에 대해 안병구 밀양시장은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했다면서 모두 우리의 불찰이라고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사회 반성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를 만들겠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밀양시의 각 기관과 단체, 종교계도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자발적인 지원 활동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지역 내 종교단체들은 피해자의 치유를 위한 합동 예불과 기도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여론은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해자 신상이 공개되고 난 이후 밀양시청 게시판에는 항의 글이 5,000건 이상 넘게 도배가 되기도 했고요. 지역 혐오 여론까지 일고 있어 재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흥정 감독이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됐다고요. 네, 이 운영 중인 유소년 축구 훈련 기관 손 축구 아카데미에서 문제가 터졌는데요. 손 감독과 코치 2명이 욕설과 체벌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3월 아카데미에 소속된 유소년 선수 측의 고소로 불거졌는데요. 오키나와 전지 훈련 중 당시 경기에서 패배했다는 이유로 코치로부터 정해진 시간 안에 골대에서 중앙선까지 20초 안에 뛰어오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제 시간에 들어오지 못한 선수들을 코너킥봉으로 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술에는 손 감독 역시 전지훈련 기간 동안 훈련 중 실수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요. 이 밖에도 아카데미 소속 선수들이 함께 사는 숙소에서 코치에게 엉덩이와 종아리를 여러 차례 맞았고 구렛나루를 잡아당기거나 머리 부위를 맞았다는 주장도 담겼습니다. 이에 손흥정 감독은 마음의 상처를 받은 아이와 그 가족분들께 깊은 사과의 뜻을 전한다면서도 고소인 측이 수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했고 그 금액은 아카데미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어 안타깝게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는데요. 현재 별도의 합의 없이 정확한 사실관계에 입각한 공정한 법적 판단을 기다리고 있고 당시 있었던 일과 이후 경위는 직접 경험한 사람들의 기억과 말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손 감독은 또 모든 것을 걸고 맹세컨대 아카데미 지도자들의 행동에 있어서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언행과 행동은 결코 없었다고 강조하면서 운동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소중한 아이들을 그저 그런 선수로 만들고 싶지 않았다며 시대의 변화와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캐치하지 못하고 제 방식대로만 아이들을 지도한 점을 반성하고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최고의 집중력을 발휘하고 훈련에 몰입할 수 있도록 또 다른 방법을 찾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해외 소식도 살펴볼까요? 적당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지 않다는 말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통념이 사실 틀렸다는 연구 결과가 속속 발표되면서 미국에서는 적정 음주량 논쟁이 뜨겁다면서요. 네, 미국은 5년에 한 번씩 미국인을 위한 식생활 지침을 발간하는데요. 그런데 내년 개정판 발간을 앞두고 적정 음주량을 줄이려는 시도가 나오면서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미 보건복지부는 지난 30여 년간 남성은 하루 2잔, 여성은 하루 1잔을 권장해 왔는데요. 4년 전 개정 당시 남성 권장량도 1잔 이하로 줄이려 했지만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지침 변경이라는 반발에 부딪히면서 결국 무산됐었는데 내년에 예정된 개정판에서는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최근 알코올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연구 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주류업계에서 의뢰 내세우는 적당히 마시는 사람이 안 마시는 사람보다 장수한다라는 각종 연구 결과에 대해서도 대개 비음주자 그룹에 과거 과음을 했다가 지금은 질병 등으로 못 마시게 된 사람까지 포함된 경우가 많다면서 네. 알코올의 위험성을 가리는 연구 결과다라고 반박하면서 판이 뒤집히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도 지난해 안전한 음주는 없다는 입장으로 선회하고 나서자 미 주류업계는 로비 비용으로만 수백만 달러를 쏟아부으면서 반대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인식이 변하고 있는 건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마시다라는 뜻의 노무와 소통이라는 뜻의 커뮤니케이션을 합친 노미니케이션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음주가 사회생활에 필수적이었던 일본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젊은 층에서 무알코올 맥주 인기가 급등하면서 아사히의 경우 자국 시장 매출에서 저도수 주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10%까지나 늘었다고 하고요. 일부 외신들은 금주 세대가 일본 세수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주류 업계도 완전히 새로운 도전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안전한 음주는 없다라는 말을 오늘 처음 들어봤거든요. 요즘같이 더운 날 퇴근하고 시원하게 들이키는 맥주 한 모금은 참 포기하기 힘들 것 같은데 적당히 즐겨야겠습니다. 네.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 휴가철 해수욕장 찾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동해안 해수욕장이 난데없는 조스주의보가 내려졌어요? 네, 최근 이상기후로 수온이 올라가면서 동해안에서 상어가 잇따라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고 네. 하는데요. 지난해 사상 최대인 14마리가 잡혔었는데 올해는 반년도 안 돼 벌써 14마리가 잡혔다고 합니다. 최근 강원도 삼척 앞바다에서 어선 그물에 걸린 악상어의 모습을 보니까요. 몸 길이는 3m에 육박하고요. 무게는 200kg 가까이나 되는데요. 공격성까지 강하다고 하네요. 수온이 더 오르는 여름철이면 상어 출현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해 잡힌 상어의 60% 이상이 7, 8월에 집중됐다고 합니다. 네.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 개장을 앞둔 동해안 시군은 대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상어의 접근을 막는 그물망을 설치하고 미세한 전류나 음파로 쫓아내는 퇴치기도 배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상어들의 주 활동 시간대는 해질 무렵부터 새벽까지라고 하니까요. 물놀이 가시는 분들 주의하셔야겠고요. 혹시라도 상어 발견하시면 즉각 해양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인데요. 긴급전화 112에 상습적으로 전화해서 허위 신고를 한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고요. 네, 그간 무려 1000여 차례나 112에 허위 신고 전화를 걸었다고 하는데요. 신고 내용도 헛웃음이 납니다. 지난 16일에는요. 밤새 쪄놓은 고구마가 없어졌다면서 빨리 와달라고 신고를 했는데요.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문도 열어주지 않고 경찰관을 조롱했다고 합니다. 그간 여러 차례 허위 신고에도 참고 참으면서 현장에 출동하지 않고 종결했던 경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 여성을 즉결 심판에 회부했는데요. 약식 재판으로 전과가 남진 않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못된 버릇을 좀 고쳤으면 하고요. 그런데 이런 악성 허위 신고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최근 한 50대 남성도 112에 상습적으로 전화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협박을 했는데 2달 동안 1000여 차례 넘게 전화를 걸었다가 결국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장난삼아 한 전화에 도움이 절실한 누군가가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으니 이 허위 신고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다음 달부터는 처벌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대폭 강화되니까요. 실수로라도 하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일터에서 억울한 일은 없어야겠죠.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노동법 이야기,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백서,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사실 이제 직장인들은 우리 제일 기다리는 날이 있잖아요. 한 달에 한 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하고 받는 돈을 월급, 봉급이라고들 많이 하시지만 임금이라는 단어는 많이 사용하지 않는데 제가 이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임금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낯선 단위인데요. 또 그보다 더 낯선 게 또 통상임금, 평균임금이라는 또 법정 용어도 있어요. 특히 이제 통상임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관련 법령에서 워낙 모호해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챙겨봐야 될 점이 좀 많아요. 그래서 특히 또 이번에 조희대 대법원장님이 최근 통상임금 관련 입법이 노동법원 설치만큼 중요한 과제라고 해서 조금 더 이슈가 됐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 라디오 생존백서 코너에서는 통상임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예정인데요.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 계시다면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신 노무사가 해결책 제시해드립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통상임금에 대해서 알려면 먼저 임금의 이 법적 개념부터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이건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되고요.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어 있는 것을 판단할 때는
금품 지급 의무 발생이 근로 제공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된다는 게 우리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사로부터 받게 되는 금품은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이제 근로 계약에 의해서 우리가 정해진 연봉을 받을 때도 있고요. 대신 우리 의례적으로 호의적으로 지급되는 거, 예를 들면 이제 복지 포인트나 어디 공제회에 가입돼서 이 공제회에 공제료를 내가 내야 되는데 회사가 대납하는 경우들이 네. 있습니다. 이런 의례적 호의적 금품이나 또 특수한 근로 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함으로 때 자기가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했을 때 이 실비 변상적 급여라고 하거든요. 네. 이럴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통상 임금에 대한 이 전원 합의체 판결이 이미 나와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대로 가면 좋은데요. 네. 2013년 12월 18일에 이제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에 따라서 통상 임금이란 이런 거다라는 걸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이제 임금 항목이 하나 생길 때마다 몇 년이 지나면 이게 통상 임금이냐 아니냐를 두고 다툼이 생기기 시작해요. 네. 물론 우리 소규모 기업, 그러니까 작은 기업에서는 이 임금의 항목이 많지가 않습니다. 대개 구성된 거는 기본급, 뭐 식대, 차량 유지비 아니면 직급 수당 뭐 이런 단순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네. 일단 중견 규모 이상의 기업에서는 다른 수당들이 많이 발생하고 상여금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논쟁이 끊이질 않고 있거든요. 더더군다나 이제 그 전원 합의체 판결 이후에서도 하급심에서 이제 판례가 엇갈리는 것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이 나온 이후에도 이렇게 혼선이 빚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이제 이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는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뭐 시간급, 1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 금액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서 이 정의가 사실 이제 시행령은 우리 법에 의해서 위임받아서 정해적이 돼 있는데 이 법에서 위임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근거가 모호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법원에서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다른 조건들이 형성될 때는 맞다 이렇게 이제 그 판례가 나왔었는데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년이 흐르다 보면 이게 만든 사람은 어디 가고 없고 이것들이 그냥 정기적, 일률적 약간 고정성을 띠게 지급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때부터 논란이 이제 시작된다. 이렇게 혼선이 빚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통상 임금은 어떤 때 쓰이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이제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하게 되면 이 가산수당이라는 걸 받게 됩니다. 그 가산수당을 산정할 때 사용되는 기초임금이고요. 그다음에 연차 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쓸 때 미사용 수당을 받게 되는데요. 네.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면 이때에도 통상 임금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30일 전에 해고하도록 하는 해고 예고 의무 규정이 있는데요.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제 해고 수당을 지급할 때도 통상 임금이 사용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에 통상 임금에 대한 이야기 여러 번 하긴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 아직도 일반적인 임금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이해가 되지는 않거든요. 네. 이 통상 임금의 개념과 특징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아까 평균 임금과 통상 임금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평균 임금이 가장 넓은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네. 통상 임금이 좀 좁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대법원에서 말하기를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를 제공하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다. 그래서 뭐 명칭이나 지급 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이 아니고 통상임금의 법정 요건을 갖추었는지 판단해야 된다. 이 법정 요건은 곧 정기적이다, 일률적이다, 고정적으로 지급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기성, 일률성, 네. 고정성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그럼 이것들에 대한 설명도 좀 해주세요. 먼저 정기성에 대해서 알려드리면요. 그냥 우리가 그러면은 어떤 주기 1개월마다 한 번씩 다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이 하실 수 있는데요. 네. 이거는 요점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지급되는 것이라고 하면 1개월을 초과하더라도 통상임금의 고정성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률성은요? 일률성은 이게 또 모든 근로자가 다 지급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을 하실 수 그렇게 있는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 모든 금품을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 특정한 근무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그 프로젝트비 그냥 이렇게 뭐 항목을 해서 설명을 하면 그 사람 그 집단에 대해서만 계속 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고 하면 일률성은 갖추는 거거든요. 모든 근로자가 아니라 일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도 일률성을 가진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족 수당 같은 건요? 가족 수당은요. 이게 이제 가장 좋은 예인데 부양 가족 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는 경우에는 일률성이 부정돼요. 이런 거죠. 부양 가족이 없다 하면 아예 지급되지 않고요. 부양 가족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4만 원, 2명이면 뭐 6만 원 이런 식으로 되면 일률성이 부정됩니다만은 이 기본 금액을 정해놓고 부양 가족이 있을 때마다 이 차등 적용하는 것은 최소한 기본 금액만큼은 일률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네. 앞서 통상임금은 가산수당이나 해고수당에 적용된다고 네. 하셨는데요. 네. 사실 이런 것들이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자주 마주하게 되는 것들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어려워도 되는 건지 의문이 드네요. 어려워요. 네. 그럼 마지막 고정성은 뭘 말하는 거예요?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게 정말 그 사전에 이제 딱 임금성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소정 근로에 대한 대가. 내가 이걸 일을 하게 됨으로써 받는 임금인지가 제일 중요하고요. 네. 고정성은 이제 그 지급 여부가 업적 성과 기타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사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소정 근로 시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날 퇴직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역으로 말씀드리면 퇴직하면 일할 계산돼서 지급되는 건 고정성이 없는 거예요. 네. 이런 거죠. 재직한 근로자에 한해서만 지급한다고 하면 퇴사하면 못 받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거는 그 고정성이 없다고 해서 통상임금이 부정됩니다. 네. 근본적인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 통상임금 범위가 넓을수록 좋은 거죠? 그렇죠. 당연히 넓게 보면 넓게 볼수록 좋죠. 왜냐하면 이게 통상임금 사용 범위 그러니까 그 적용이 어느 곳의 사용처를 보면요. 아까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이죠. 그다음에 연차 미사용 수당을 계산하죠. 이것들은 어쨌든 만약에 퇴직연금이든 퇴직금 제도든 임금성을 넓게 가져가기 때문에 퇴직금 제도에서는 3개월의 평균 임금 총액에 들어가면 퇴직금이 높아지겠죠. 네, 그 다음에 확장 기여형 퇴직연금, 우리 DC형이라고 얘기하는 퇴직연금에는 이 연차 미사용 수당을 포함해서 1년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을 넣어주게 되거든요. 네. 연차 미사용 수당도 늘어나니까 여기서도 효과가 바로 나타납니다. 네. 그런데 추가 임금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제일 논란이 됐던 게 뭐냐면 우리 상여금이에요. 이게 그 아나운서님도 상여금 고정적으로 받으신지 모르겠지만 이게 상여금이 어떻게 보면 정기적으로 딱 지급되잖아요. 네. 연말이나 아니면 추석 설이나 설 명절에 네, 이제 맞아요. 지급되는데요. 이 상여금에 대해서 통상임금성이 항상 논란이 돼 있는데 이게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임금을 그러니까 이거에서 이제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 합의는 무효이나 특히 상여금에 대해서 신의 성실의 원칙을 갖춘 경우에는 이걸 청구하는 게 신의 성실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는 신의 측 판결이 있거든요. 네, 쉽지 않습니다. 네.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신의 성실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합의를 하고 다른 걸 토대로 임금 인상률을 당연히 정했겠죠. 정했는데 이 상여금이 다시 통상임금에 된다고 추가 임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회사가 지급하는 예측치 못한 재정적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그 존립이 위태롭게 될 수 있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돼서 무효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예외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외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걸 청구함으로써 그냥 기업의 존립에 위태롭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니까 허용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논란이 많겠네요. 항상 논란입니다. 그래서 이 정기 상여금, 그다음에 이 상여금이 통상임금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는 그래서 하급심의 판결에서 엇갈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신의 측에 대한 판결이 계속 엇갈리고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 대법원에서는 이 신의 성실의 원칙에 대해서 이제 일반적인 논만 펼쳐서 설시하고 있는 바람에 이 하급심에서는 이게 과연 이걸 청구함으로써 이 금액이
많아지면 위태롭게 될 수 있는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판결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통상 임금의 범위가 넓을수록 근로자에게 이제 유리하다고 한다면 네. 거꾸로 회사 입장에서는 네. 통상 임금의 범위가 확대되면 경영 부담이 커지는 거니까 네. 그렇다라고 계속 얘기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회사는 역시나 이게 추가 청구에 대해서 회사가 예측하지 못하는 금전적 비용 지출로 인해서 존립이 위태롭다는 주장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도 뭐 시형운수라는 이제 통상임금 판결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그런 왈가왈부하는 게 많았지만 결국에는 뭐 회사가 영업 흑자를 기록하고 있었다. 이 정도면 뭐 커버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판단으로 이제 그 근로자의 손을 들어준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이제 통상 임금 계산법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이제껏 계속 어려운 말씀만 드렸는데 또 계산법 알려드리니까 더 어려운 것 사실 이 같아요. 계산이 제일 중요하죠. 네, 이 계산이 제일 중요한 게 왜냐하면 이걸 산출해야지 내가 연장 야간 휴일근로 일하고 얼마 받는지 계산하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통상임금은 시간급으로 산정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월급제로 돼 있으시는 분들은 아까 우리 정기성, 일류성, 고정성을 가진 임금을 월급에서 이제 추려내셔야 됩니다. 그 추려내셔서 그 합계 금액을 구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내가 당연히 일하게 됨으로써 받게 되는 유급 인정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주 40시간 일하시는 분은 기본근로 40시간 일해서 받는 급여 외에 네. 그 주유수당이라는 플러스 알파라는 걸 받게 되세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40시간 일하고 48시간치의 급여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48 곱하기 4.345주 하면 209시간이라는 이 그 결과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통상 월급 나누기 209 하면 통상 시급이 나오겠습니다. 네. 오늘은 통상 임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조언이 필요하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신 노무사가 상담해 드릴게요. 그럼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이랑의 신의 놀이. 네, 이랑의 신의 놀이 함께 들어봤습니다. 보내주신 문자들 함께 살펴볼게요. 2713님, 저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데요. 처음 면접 볼 때 들었던 연봉보다 통장에 들어온 월급이 훨씬 적어서 물어봤습니다. 휴가비, 경조사비, 출장비 같은 것들이 연봉에 포함돼 있어서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통상 임금 계산할 때는 이런 항목 다 제외된다고 하던데요. 이래도 되는 건가요? 하셨어요. 저는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조금 너무 비겁하셨어요. 이 연봉이라고 하면 우리는 통상적으로 죄송합니다. 네. 죄송해요. 그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받는 것들을 저희는 월급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회사가 이제 연봉을 얘기할 때는 이 근로에 대한 대가인 연봉과 복리 후생적인 그 급여, 아까 금품을 다 포함해서 얘기함으로써 이 서로의 그 차이가 갭이 생긴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이 내 연봉이 정확하다고 이제 항목들을 정확하게 구성을 해야 되는 게 이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은 다시 계약서를 쓸 수 있나요? 이게 사실 어려운 점이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게 근로에 대한 대가인 연봉과 내 실제 연봉과 그러면 다 합했을 때 연봉을 나눠보자고 이제 얘기해 주고 네. 싶은데요. 회사가 응답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음에 연봉 체결하실 때는 이제 좀 더 요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계약서 쓰기 전에 이런 부분을 좀 더 확실히 했으면 좋았겠네요. 맞습니다. 네. 콩으로 김우중님이 아파트 관리소장 업무 추진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하셨어요. 이 통상임금이라는 게 소정 근로에 대한 대가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업무 추진비는 제가 이제 명칭만 봤을 때는 사실 소정 근로에 대한 대가로 조금 보기 어렵지 않나 이제 그 생각이 있습니다. 네. 이 판례 같은 게 혹시 있어요? 이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는 사실 고정적 일률적 그거보다는 이 소정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인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상황에 따라서 이 그 판단이 다르게 나오는 거라서 네,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네. 5857님, 아르바이트를 1년 반째 하고 있습니다. 최저시급으로 일주일 35시간씩 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공부에 전념해야 할 것 같아서 조만간 그만둘 생각이거든요. 저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퇴직금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통상시급으로 계산한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하셨어요. 네, 그
퇴직금은 통상 시급으로 계산되는 건 아니고요. 평균 임금으로 계산돼요. 그리고 일주 35시간씩 일하고 계시니까 퇴직금을 일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시고 1년 52주 이상 일하시다 퇴직하면 당연히 받으실 수 있어요. 이분은 당연히 받으실 수 있고요. 통상 시급이 아닌 평균 임금으로 계산한다는 의미는 퇴사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3개월간의 총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 임금을 30일을 곱해서 재직 일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백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상생활의 모든 것은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이죠. 한낮의 과학실 이독실 과학 커뮤니케이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더위가 예년보다 빨리 찾아왔어요. 6월인데 벌써 에어컨을 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잘 버티고 계세요? 너무 힘들죠. 이제 봄이 사라진 그런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버티다가 너무 더울 때는 어쩔 수 없이 힘든 거보다 아픈 거보다 낫다 싶어서 조금씩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냉방기기에 숨어있는 과학 원리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에어컨이란 이름은 어떻게 생겨난 건가요? 네, 저도 이게 항상 궁금했어요. 네. 아니, 차가운 바람이 나오니까 에어 쿨러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나 싶었는데 공기의 상태, 말 그대로 그 컨디션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특히 온습도를 바꿔주는 것이라서 에어 컨디셔너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는 거고요. 사실 만든 사람이 이름을 붙이기 마련인 거죠. 네. 이걸 만든 분이 그 유명한 윌리스 캐리어 해서 지금 에어컨 생산하는 브랜드 있지 않습니까? 그 캐리어 브랜드를 만든 분이에요. 이분이 만들었습니다. 원래 인쇄 공장에서 일했다고 해요. 이분이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종이를 다뤄보면 알겠지만 고온다습한 곳에서 종이가 막 말려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주름도 쥐고 인쇄할 때 좀 정착도 잘 안 되고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그러면 인쇄 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공기 온도를 좀 바꾸고 습도도 좀 바꿔보고 이렇게 조절하는 컨디셔닝을 하는 그런 장치를 좀 만들어야겠다라고 연구를 한 끝에 만들게 된 겁니다. 근데 에어컨에서 어떻게 찬바람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한 겁니다. 네. 마술같이 느껴지기도 해요. 사실 당연하게도 우리가 실내기에서 바람이 나오는 건 팬이 달려서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런데 찬바람이 나온다는 건 또 신기한 거거든요. 찬바람이 나온다는 거는 그 팬 앞에 금속 핀들이 있는데요. 이 금속 핀들이 차가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금속이 왜 차가워지느냐? 네. 이 핀 안쪽에 냉매가 지나가게 되는데 이 냉매가 지나가면서 차가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차가운 냉매가 지나가서가 아니고 냉매가 거길 지나가면서 차가워지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좀 생각을 해볼게요. 네. 자, 실내기에 있는 금속 핀들을 잘 보면 안에 관이 있어요. 금속 관이 있습니다. 이 관을 냉매가 지나가게 되는데 이때 여길 지나가는 상황에서 냉매는요. 차가운 안개 같은 상황이에요. 안개 같은 상황으로 액체 상태의 냉매가 지나가게 됩니다. 여기서 요 금속 관을 지나면서 기체로 증발을 해버려요. 자, 증발할 때는 많은 열을 뺏어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신기한 거죠. 아니, 한 30도 혹은 25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왜 증발을 하지? 냉매는 압력이 낮을 때 그 정도 온도에서도 증발할 수 있는 물질입니다. 그런 물질을 우리가 냉매로 갖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증발을 하게 될 때는 열을 많이 뺏어가거든요. 이건 우리가 많이 겪어봤습니다. 네. 체온이랑 가까운 온도에 좀 따뜻한 알코올을 피부에 발랐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도 그 알코올이 증발하면서 열을 뺏어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원하게 느끼는 거랑 똑같이 실제로 액체 상태가 기체로 될 때, 증발을 하게 될 때는요, 자기 스스로의 부피가 팽창을 합니다. 자기 부피가 팽창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외부에서 많은 에너지를 자기가 뺏어간다는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차가운 바람이 만들어지는 원리는 이제 알겠어요. 근데 어떻게 공간 전체를 시원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차가운 바람이 이 공간 전체에 퍼져나가면서 전체적으로 계속 따뜻한 바람을 안쪽으로 들어오고 차가운 바람을 내뿜어내게 되는 건데요. 일단 차가운 바람이 만들어졌습니다. 지나가는 공기에서 이 냉매가 자기가 기화되기 위해서 열을 뺏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기체가 됐고요. 그럼 이제 기체가 된 냉매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아직 차갑기는 해요. 당연히 기화는 했지만 차가운 시원한 기체가 된 상황인 거예요. 자, 이 상태로 우리가 액체로 다시 바꿔줘야지만 순환을 하는 거잖아요. 의외로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도 하더라고요. 뭐냐면 계속적으로 차가운 냉매가 계속 주입되고 되게 버린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고 당연히 냉매는 순환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그걸 갖다 쓰고 있는 건데 자, 일단 기체 상태가 된 이 냉매를 다시 액체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다시 액체가 되어야지만 다시 분무기처럼 안개로 바꿔서 다시 증발기로 집어넣을 거잖아요. 순환시킬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차가운 기체 상태의 냉매를 다시 액체로 바꾸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강하게 압축을 해주면 돼요. 기체가 돼갖고 말 그대로 부피가 커졌으니까 다시 바깥에도 눌러주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액체로 변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강하게 압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압축기 혹은 우리가 컴프레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컴프레서가 사실 이 에어컨에서의 전기를 가장 많이 소모하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차가운 기체 상태였던 냉매 증기를 아주 강하게 압축을 하게 되면 온도가 쭉 하고 올라가게 돼요. 왜냐하면 이것도 약간 연력학적인 부분들이 좀 들어갑니다만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압축을 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 외부에서 일을 한 겁니다. 외부에서 에너지를 줘서 눌러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갑니다. 아직은 기체 상태 그대로예요. 하지만 차가운 저압의 기체 냉매를 꽉 압축을 시켜서 컴프레서로 전기를 사용해서 우리가 꽉 압축을 시켰더니 뜨거운 기체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현재는 압력이 높아진 상황이에요. 자, 이걸 다시 고온고압의 기체를 액체로 바꿔주는 건 어떤 거냐. 아까 통과했던 증발기가 있었잖아요. 실내기의 증발기가 있었잖아요. 네. 실외기에도 거의 비슷하게 생긴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 콘덴서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콘덴스가 응축이기 때문에 다시 여기다 응축을 시켜주는 겁니다. 고온고압의 기체는 온도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지금은 액체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고온고압의 기체를 조금만 온도를 낮춰주게 되면 액체로 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외기 내부의 금속핀 콘덴서를 딱 지나갈 때 응축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네. 이때 여전히 온도는 높기는 해요. 액체긴 한데 온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컴프레서를 빠져나온 직후에 그 뜨거울 때보다는 훨씬 낮은 온도가 된 거고요. 이 정도면 이제 액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돌기 때문에 우리가 실외기 바깥에 서 있으면 뜨거운 바람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 아까 고온고압의 기체를 식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온도를 지금 우리가 직격으로 받는 셈이 되겠죠. 자, 이 중온 정도가 됐습니다. 이제 액체 냉매가 아주 가느다란 틈 같은 구멍을 지나게 되면 확 하고 팽창하게 되거든요. 팽창 밸브라고 하는데 이 가느다란 틈 같은 구멍을 지나는 게 바로 분무기랑 비슷한 거예요. 분무기처럼 아주 조그만 그런 바늘구멍 같은 곳을 지나가게 하면서 다시 분무돼서 말하자면 다시 안개 같은 형태가 되도록 팽창을 시켜놓은 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팽창 밸브가 어딨냐에 따라서 실외기에서 실내기로 가는 에어컨 배관이 차가울 수도 있어요. 팽창 밸브가 요즘은 이 실외기에 달려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말 무슨 뜻이냐면 실외기에서부터 실내기까지 가는 그 배관 전체가 어느 정도 차갑다는 겁니다. 그럼 차가우면 그거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열 손실이 있는 거 아닐까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게 그걸 결국에 우리가 단열을 다 해놓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시원한 그 차가운 그 배관에서 열을 따로 뺏기지 않게 해놓고 사실 차가운 거니까 엄밀하게 말하자면 열을 흡수하는 건데 못하게 해놓은 거고 우리가 딱 원하는 지점 말하자면 실내기 팬 앞에서만 차가운 거를 마음껏 발산하도록 그래서 공기에 있는 열을 흡수하도록 우리가 이렇게 설계를 다 해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에어컨 배관을 보면요. 항상 우리 느끼실 거예요. 단열이 잘 돼 있습니다. 요즘은 아예 매립형으로 나와 있는 시스템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배관이 아예 안 보이지만 과거의 에어컨의 배관들을 보면 다 하얀색으로 잘 이렇게 감싸놓고 있거든요. 단열해 놓은 상황들. 그래서 증발하고 싶어도 증발하지 못하게 해놓고서 딱 우리가 원하는 그 위치에서만 증발이 일어나게 돼서 열을 뺏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잘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한쪽에서는 열을 뺏어서 다른 쪽에서 배출을 하고 그걸 계속 순환시킵니다. 그럼 열을 어디서 뺐냐면 실내에서 뺏는 거고 배출은 실외에서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에어컨을 많이 쓰면 환경에 좋지 않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사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전기를 정말 많이 써요. 그래서 컴프레서가 돌 때 아주 큰 압력을 가해야 되거든요. 요게 그냥 단순히 우리가 손으로 돌리는 수준을 넘어서서 굉장히 많은 전기를 쓴다는 건데 이게 어떤 의미냐. 우리가 지금 이제 탄소를 줄여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전기를 쓴다는 건 사실상 탄소를 배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어컨은 실내는 시원해지지만 결국엔 정말 전체를 시원하게 하는 것이
것이 아니라 실내에서 뺏은 열을 외부에 방출하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요. 에어컨 실내기가 예전에는 막 길거리에 있었어요.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신촌이나 뭐 이런 데 지나가다 보면 맞아요. 와, 실외기 앞에 지나갈 때는 진짜 뜨거운 바람을 직접으로 맞게 되거든요. 그때 이 후덥지근한 바람을 맞았던 경험이 있을 텐데 에어컨은 사실 실내라고 하는 일부 지역은 차갑게 만들지만 이때 뺏은 열보다 더 큰 열을 외부로 내보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컴프레서 돌면서 들어간 전기 때문에 만들어진 열까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어컨을 많이 쓰게 되면 일단 탄소를 배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외기 근방이 더워집니다. 여기는 시원하지만 바깥쪽은 더 더워져요. 그래서 도시 전체 입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열섬 현상이 좀 가속화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시골은 사실 정말 더울 때도 웬만하면 저녁에는 시원해요. 밤만 되면. 왜냐하면 이것은 당연히 바람이 잘 통하는 것도 있지만 에어컨 실외기에서 나오는 열기가 분명히 적기 때문인 것도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냉매가 새면 오존층에 구멍이 생긴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잖아요. 네. 과거의 냉매를 보면 프레온가스의 경우는 맞는 말입니다. 정말 초기에는 냉매로 뭘 썼냐면 냉매라고 하는 것들은 쉽게 기화가 돼야 되고 또 쉽게 또 액화가 될 수 있으면서 독성이 좀 적어야 되는 게 냉매인 거예요. 암모니아를 옛날에는 냉매로 썼어요. 지금도 암모니아를 상업적으로 쓰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는 오존층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가 되죠. 암모니아 냄새가 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독성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람들에게 위험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이런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는 상황이 된 거고요. 이걸 해결하기 위한 냉매를 사용하고 있는 건데요. 자, 프레온가스 처음에 나왔을 때는요. 이건 꿈의 냉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정말 안정한 물질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심지어 그러니까 산소가 없이 프레온가스 안에 들어가면은 질식하겠지만 그게 아니면 프레온가스가 설령 새 나왔다고 하더라도 건강에 문제가 없어요. 네. 안정적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다른 물질들과 반응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만약에 들이마시더라도 문제가 없는 겁니다. 너무 안정적이니까. 그러면 모든 면에서 완벽하다고 해서 정말 꿈의 냉매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그때는 몰랐던 거예요. 이 안정한 프레온가스가 만약에 성층권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된다면 그때 태양에서 나오는 자외선 때문에 그 자외선이 정말 세거든요. 자외선 때문에 피부암이 발생하는 거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그 자외선을 맞으면 이 안정한 프레온가스가 분해가 되면서 염소가 나올 수가 있고 이 염소가 오존층을 파괴할 수도 있다는 거를 그때는 잘 몰랐어요. 네. 누군가가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거 위험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프레온가스가 굉장히 무겁거든요. 아니 이 무거운 게 어떻게 성층권까지 올라가냐. 이거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서 사실 잘 보고 싶지 않고 듣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그러다가 아주 소량만 올라가더라도 엄청난 파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이제는 프레온가스 사용을 못하게 하게 된 거 전 세계적으로 안 하기 시작한 네.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냐면요. 오존층 파괴 지수를 굉장히 낮추거나 아니면 파괴를 아예 안 하게 하는 그런 좀 비싸지만 이런 냉매들을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존층 파괴를 안 한다는 거지 환경에 무해하다는 거 아니에요. 오존층 입장에서는 그걸 파괴되지 않는다는 거고 환경에는 뭐 완전히 괜찮습니다. 이런 의미는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냉매들 오존층은 파괴하지 않지만 여전히 온실가스긴 합니다. 그래서 온실 효과를 일으키기도 하고 네. 냉동 효율이 부족하기도 해요. 근데 냉동 효율이 부족하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결국 전기를 더 쓴다는 거고 전기는 탄소를 만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같이 하나 엮여 있다는 거고요. 사실 오존층은 그 무서운 자외선을 막아주기 때문에 지상의 생명체가요. 오존층의 도움을 전부 다 받아요. 최초의 생명체가 지상에 있지 않고 바다에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오존층이 최초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위로 육상으로 올라올 수가 없던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과거에 프레온가스가 오존층 파괴한다는 걸 몰랐을 때는 그냥 공기 중을 배출했었거든요. 안정하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얼마나 오존층을 파괴를 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다행인 것은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프레온가스를 전 세계적으로 쓰지 말자 이렇게 감축 노력을 해갔고요. 지금은 오존층 문제가 거의 회복된 거로 보입니다. 네. 우리 어렸을 때는 오존층 파괴 이야기 이슈가 많았지만 지금은 없어졌잖아요. 지금 이제 인류의 노력으로 회복이 거의 다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존층을 파괴하는 데 일조했던 에어컨을 최고의 발명품으로 꼽는 이유는 뭐예요? 사실 여름이 될 때마다 에어컨은 정말 꼭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에어컨이요 그냥 단순히 시원하게 했다를 넘어서서 인류의 삶의 범위를 확장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지역이 한계가 있잖아요. 온도의 한계도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그 한계 자체가 늘어나게 된 거죠. 살 수 있는 지역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더운 여름에
가까이 붙어서 일하는 것도 예전에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정도 인구, 이 정도 인구를 부양하려면 정말 40도까지 만약에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정말 사람들이 쓰러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네. 그런데 이걸 가능하게 하는 건 사실 에어컨을 가지고 시원하게 해서 사람이 살 수 있게 한 것이 좋고, 당연히 그 어떤 업무의 효율도 높아지게 된 거겠죠. 더 높은 건물을 짓는다. 고층 빌딩인데 거기 에어컨 공조장치가 고장났다라고 하면 문제가 생기겠죠. 네. 그래서 높은 건물 지을 수 있게 한 거, 더 밀집된 형태의 주택가를 지을 수 있게 된 것도 사실 에어컨이 분명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거고요. 인간이 할 수 있는 한계를 극복했다. 그래서 저는 인간의 지경이 넓어졌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더운 여름 에어컨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정말 구형 에어컨의 경우에는 이 방법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 나오는 에어컨, 요즘이라고 하는 건 거의 뭐 10년 전을 포함해서 다 그런 것 같아요. 인버터라고 합니다. 인버터라고 써 있는 에어컨들이 있어요. 대부분 그렇게 요즘 써 있게 되는데 네. 이런 경우에는요, 실외기의 압축이 컴프레서가 전기를 많이 먹는다고 했잖아요. 이 컴프레서의 회전량을 다 알아서 조절을 합니다. 근데 구형 에어컨의 경우에는 실외기가 항상 최대로 돌아가요. 컴프레서가 최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요즘 나오는 인버터 방식은 알아서 온도가 적정 온도를 세팅하고 그냥 놔두면요, 내가 설정한 온도에 비슷해졌네? 그럼 컴프레서를 좀 적게 돌려야지, 약하게 돌려야지, 잠깐 정지시켜야지, 좀 다시 한 10%, 20% 이런 것들을 알아서 잘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만 잘 설정해 놓으면 괜찮습니다. 근데 구형 에어컨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냐면, 일단 그 당시 기술의 한계로 인해서 인버터 방식도 아니고 항상 최대로 돌아가다가 갑자기 뚝 하고 끊겨요. 예전에 창문형 에어컨 같은 거 쓰시던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에어컨이 돌아갈 때 징 하면 돌다가 갑자기 툭 꺼져버려요. 그러다 다시 징 하고 돌잖아요. 최대로 돌다가 꺼졌다 하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사실 30도가 되면 켰다가 20도가 되면 껐다가 다시 켰다 껐다 이거 반복하는 경우에는 전기 소모량도 높고 네. 사실 효율도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에어컨을 구매한 지 정말 오래됐으면요, 신형을 사는 게 더 나아요. 구형은 고장이 안 났어도 효율 자체가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네. 신형의 경우에는 훨씬 더 에너지 효율이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일단 결론은 어떤 거냐? 적정 온도를 유지하고 그냥 켰다 껐다 안 하시는 게 오히려 수명에도 도움이 되고 전기 사용량도, 이거 실험을 실제로 해봤을 때도 더 적게 들어가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들 아실 만한 내용인데, 에어컨만 켜고 전체가 시원해지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선풍기 혹은 뭐 서큘레이터, 공기 순환기라고 하죠. 네. 같이 가동하게 되면 훨씬 더 온도가 실제로 그렇게 낮지 않아도 더 시원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류를 하도록 만드는 선풍기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선풍기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요즘의 선풍기는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어요. 네, 맞습니다. 과거에 이제 어렸을 때 우리 쓰던 선풍기를 생각해보면 AC 교류 모터가 들어간 선풍기예요. 굉장히 단순하고 굉장히 또 튼튼합니다. 그 시절 선풍기 아직도 돌아갑니다. 굉장히 튼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AC 모터는 유도전기 모터를 보통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효율이 좀 떨어지고요, 발열도 심하고 부피도 큽니다. 그래서 손 선풍기 옛날에는 없었던 이유가 배터리 기술이 없어서도 있지만 이 AC 모터를 달고 있었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과거에 있던 이 AC 모터 선풍기는 아주 빠르게 회전하는 것도 불가능했어요. 효율도 떨어집니다. 그런데 요즘 나오는 선풍기들은 대부분 DC 모터, 직류 모터가 들어갔다고 보면 되고요. 이 모터는 소형화도 가능하고 속도 제어하는 것도 쉬워요. 그래서 단계가 예전에는 뭐 1, 2, 3단 정도밖에 없었다면 요즘 단수도 12단, 20단, 100단 네. 이렇게 여러 가지 단수가 가능하거든요. 특히 이제 주목할 만한 선풍기는 BLDC라고 해서 똑같은 DC 직류 모터인데 브러쉬가 없는 브러쉬리스 DC 모터를 사용한 선풍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계적으로 마찰받는 부품 자체가 없는 거예요. BLDC는요. 그렇기 때문에 수명도 훨씬 더 긴 거고 전자 제어를 해갖고 제어하기 때문에 훨씬 더 컨트롤도 정밀하게 가능하고 마찰이 없어서 더 오래 쓸 수가 있더라. 그래서 기왕이면 선풍기의 경우 훨씬 더 또 오랫동안 쓸 수 있거든요. 또 유리한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손 선풍기들조차도 BLDC 모터를 쓴 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효율이 더 좋기 때문에 이런 걸 또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집에 가서 선풍기 한번 봐야겠어요. 근데 요즘 또 날개 없는 선풍기도 있잖아요. 이거는 어떤 원리로 시원한 바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사실 보이는 날개가 없는 거지 몸 안에 동치 않은 날개가 있는 겁니다. 네. 바람이 잘 보면 팬처럼 생긴 부분이 동그란 부분 있잖아요. 거기 미세한 틈들이 있어요. 거기서 바람이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불어져 나오게 되면 그 바람길을 따라서 주변의 공기들이 같이 전체적으로 이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몸속에 숨겨져 있는 날개가 있는데 그거 대비 더
시원하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단점이 되게 많은 선풍기예요. 일단 첫 번째, 몸 안에 있는 실제 날개가 굉장히 고속으로 회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압력을 높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선풍기 회전보다 훨씬 더 고속입니다. 그래서 소리도 뭔가 제트 엔진 같은 소리가 나기도 하고 톤도 높고 시끄럽습니다. 그 시끄러운 거 대비 풍량이 그렇게 풍부하지도 않아요. 좀 약간 예전에 사용하던 그런 기계식으로 만든 선풍기보다 풍량이 그렇게 풍부하지도 않고요. 근데 일단 디자인이 너무 예쁘죠. 네. 사실 가구는 이런 전자제품도 디자인 보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디자인이 굉장히 미려하고 날개가 없기 때문에 특히 어린아이들을 둔 집 입장에서는 이 굉장히 또 유용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과 단점이 분명히 명확한 선풍기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전기세 때문에 사실 에어컨보다 선풍기를 선호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네. 혹시 선풍기를 잘 고르는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지난번에 저희 세제 얘기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큰 기업의 제품을 사는 것이 좋습니다. 좀 비싼데 그 이유가 다 있어요. AS도 그렇고요. 보통 선풍기가 1년, 2년 정도는 고장이 안 날 것 같은데 예전에 선풍기에 10년씩도 썼잖아요. 요즘 한 2년, 3년 지나면 고장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어떤 스트레스 테스트를 아무래도 큰 기업들이 확실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래 쓰려면 BLDC 모터가 달린 거를 구매하는 것이 맞고요. 요즘은 AC 모터가 달린 선풍기는 아예 안 나옵니다. 그래서 거의 신경을 안 써도 될 정도고 풍속 조절의 단계가 좀 많으면 좋은데 특별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초미풍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네. 1단이 정말 천천히 돌아서 저게 뭐야? 저게 의미가 있어? 싶을 정도 느리게 도는 게 기술이에요. 이런 초미풍 기술이 있으면 좋은 것이 왜 그러냐면 은근히 바람이 끊임없이 피부에 닿으면 거기 좀 아프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선풍기를 틀어놓고 일하려면 사실 이런 초미풍이 있으면 좋은 거고요. 역류화가 있다면 당연히 초미풍이 필요한 겁니다. 그 초미풍이 있어도 안심할 수 없는 게 역류아들이 자기가 추우면 아빠, 엄마 저 추워요 이렇게 말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체온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하셔야 되는 거고요. 하나 무선 선풍기가 요즘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굉장히 유용합니다. 정말 편합니다. 여기저기 가지고 다니면서 안방에 가져갔다 거실에 가져갔다 편리한데 네. 생각할 점이 배터리 수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 어떤 제품은 1년 만에 어떤 제품은 2, 3년 정도 지나면 배터리가 다 돼서 배터리 리필을 할 수 있거나 AS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이거 리필을 못해서 버려야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냥 유선 살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적어도 그러니까 뭐 무선이 좋다 유선이 좋다 이건 아니고 염두에 두고 사야 된다는 겁니다. 배터리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몇 년이 지나게 되면 수명이 다 될 수 있다. 아무리 정상적으로 사용해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무선 아니어도 된다. 나 오래 쓸 거 살겠다라고 하면 유선을 사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름철 냉방기기에 얽힌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됐어요. 프로그램 런칭 때부터 함께 해온 이독실 과학 커뮤니케이터와 오늘로 작별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아쉽네요. 이 코너를 기다리고 귀 기울여주신 청취자분들께 끝으로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저는 같이 방송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또 관심 있게 들어주시는 것이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했었고요. 정말 세상의 모든 것들을 과학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과학적 사고를 하는 방식에 대해서 살짝 보여드린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이 많은 분들에게 또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나절 과학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독실 과학 커뮤니케이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도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행복한 오후 이어가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